서울의 10월은 비로 시작되었다. 잿빛 구름이 남산 위로 짙게 깔리며 차가운 바람을 몰고 왔다. 한강 근처의 용산구역, 오래된 공장지대 뒤편에 자리한 판자촌은 도시 재개발에선을 외면당하던 곳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과는 딴 세상처럼 이곳에는 여전히 시간에 익힌 듯한 삶들이 버티고 있었다. 그날 정태현은 검정 우비를 걸치고 조용히 판자촌의 작은 길을 걸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 기업 정그룹의 대표였지만 언론이나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익명으로 자선 활동을 해왔고 오늘도 조용히라면 상자를 들고 홀로 이곳을 찾은 것이었다. 그를 따라온 유일한 사람은 비서이자 오랜 조력자인 유지은이었다. 대표님, 바람이 점점 세지네요. 이쯤에서 돌아가시죠. 조금만 더, 저기 골목 끝까지 돌고 가자. 태연은 그렇게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작은 우르르 소리와 함께 한 아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야. 비명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태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려갔다. 좁은 골목 안, 비에 젖은 시멘트 바닥 위에 한 소년이 넘어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뒤집어진 손수레와 흩어진 폐지, 캔, 빈 병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소년은 11살쯤 되어 보였고 얼굴과 손은 때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다. 허름한 셔츠는 어깨가 찢겨 있었고 찢어진 부분 사이로 보이는 왼쪽 어깨 위에는 선명한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 화상의 모양, 불꽃처럼 뻗은 자국. 태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7년 전 그는 아내 서지원과 아들 정준서를 화재로 잃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 그날 밤 한별 아파트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는 뉴스를 장악했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지원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숨졌고 준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도 없었다. 구조되는 준서가 불길에 휩싸인 채 실종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태연은 절망 속에서 싱가포르로 떠나 심리치료를 받았고 돌아와서는 일에 몰두해 세상을 등졌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준서가 어릴 적 사고로 입은 화상과 똑같은 자국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유지은이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물었다. 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아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몸을 움츠렸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두려운 눈빛이었다. 이거 내 짐이지? 도와줄게. 그는 말없이 몇 개의 캔을 주워 손수레에 담기 시작했다. 아이도 조용히 따라했다. 빗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몇 분간 말없이 폐지를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비를 피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이는 없었다. 이름이 뭐니? 태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요. 성은 몰라요. 그냥 다들 그렇게 불러요. 집은 어디야?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그 대답은 태연의 심장을 또 한 번 무너뜨렸다. 이름도 모르는 아이, 집도 없는 아이. 그러나 준서와 같은 나이, 같은 화상, 비슷한 체형.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민호야, 많이 추울 텐데. 이 옷 입어. 그는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아이에게 씌워주며 말했다. 아이는 얼떨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우리랑 같이 가자. 밥도 먹고 좀 쉬자. 괜찮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태연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은 판자촌을 떠나 차로 향했다. 차량은 이미 비서 유지은이 대기 중이었고 그들은 서울 중심부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집으로 데려가기엔 아직 확신이 없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뒤흔들려 침착해질 시간이 필요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태연은 민호를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욕실을 준비하고 새 옷을 사오게 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씻고 나오며 깨끗한 옷을 입은 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연은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민호야, 혹시 전에 어디 살았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불이 났던 것 같아요. 연기가 많았고 누가 절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태연은 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아이, 정말 준서일까?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운 민호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일, 반드시 DNA 검사를 받게 하자.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자. 혹시라도 아니어도 이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 바깥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작은 방 안에는 오직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태연의 조용한 숨죽임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태연은 속으로 말했다. 준서야, 혹시 내가 맞다면 아빠가 이번엔 절대 널 놓치지 않을게. 이른 아침, 정태연은 침대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조용히 일어났다. 민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얼굴에는 전날보다 훨씬 평온한 기색이 감돌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태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쳤다. 그가 잃어버린 아이, 준서. 그리고 지금 눈앞의 아이, 민호.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운명이 다시 선물해준 기회일까? 지은 씨, DNA 검사 가능한 병원에 연락해주세요. 가능한 한 오늘 안에 검체 채취를 하고 싶어요. 유지은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다. 오전 10시, 그들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개인 유전자 분석센터에 도착했다. 민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태연은 아이에게 부드럽게 설명했다. 민호야, 너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야. 아프지 않고 금방 끝나. 괜찮지? 민호는 조금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간호사가 아이의 뺨 안쪽에서 세포 샘플을 채취했고 이어서 태연 본인의 검체도 함께 채취되었다. 결과는 5일 후 나올 예정이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나 병에 걸린 거예요? 태연은 그 말에 웃으며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아니야, 민호야. 너는 아주 건강해 보여. 그냥 우리가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날 오후, 태연은 민호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원래는 임시 호텔에 머무르게 할 생각이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아이를 더 가까이 두고 지켜보고 싶었다. 그동안 외롭고 차가웠던 고급 아파트는 민호의 발걸음으로 인해 조금씩 따뜻해졌다. 태연은 민호에게 방 하나를 내어주고 옷과 학용품, 책들을 사주었다. 아이는 조심스러웠지만 기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기도 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태연 역시 아이와 지내는 시간이 자신에게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에 눈물이 맺혔지만 민호와의 매일은 그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넷째 날 저녁, 민호는 태연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나를 도와줘요? 난 그냥 쓰레기 줍는 아이인데. 태연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리고 널 처음 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라고 느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랑 있으면 따뜻해요. 그날 밤, 태연은 혼자 거실에서 앉아 민호의 사진을 웹 앨범 속 준서의 사진과 비교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점점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빛, 웃음, 심지어 울먹일 때 찡그리는 표정까지도. 다섯째 날,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태연은 손에 땀을 주며 센터로 향했다. 유지은도 함께 동행했다. 원장실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서류를 펼쳤다. 첫 줄에 명확히 적혀 있었다. 부자 관계일 확률 99.99%. 태연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유지은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대표님, 맞는 거네요. 민호가 준서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이. 잿더미 속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태연은 민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아이는 식사를 마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태연은 조용히 그 곁에 앉았다. 민호야,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너에게 말해줘야 해. 민호는 고개를 들고 태연을 바라보았다. 사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이름은 원래 정준서고, 7년 전 불이 난 날, 우리는 너를 잃었어.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민호예요. 아저씨가 착각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DNA 검사도 했어.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너는 내 아들, 정준서야. 민호는 눈을 깜빡이며 눈가가 붉어지더니 곧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럼 엄마는요? 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너무 미안하지만 너희 엄마는 그날 화재로 세상을 떠나셨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는 태연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태연은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터뜨리듯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아빠가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다시는 널 혼자 두지 않을게. 민호는 조용히 울면서 중얼거렸다. 아빠. 7년의 공백이 그 한마디로 채워졌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있었다. 갑자기 진짜 아버지가 나타났고 자신의 이름도 민호가 아니라 준서라고 했다. 기억은 희미했고 머릿속에는 그저 희뿌연 연기와 따뜻했던 손길들만이 아른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태연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품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하고 편안했다. 태연은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예상했고 조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민호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와의 일상을 이어가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갔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나 기억이 조금 나요. 태연은 놀라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뭐가 기억나는데? 엄마가 웃으면서 나한테 그림책 읽어주던 모습, 그리고 불이 나던 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준서야, 하고.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다. 그때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어떤 사람이 나를 들어서 안고 어디론가 달렸어요. 이후 기억이 끊겨요. 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 그게 그날 밤이었을 거야. 내가 겁에 질려 도망가다가 쓰러진 걸 누군가가 구조했겠지.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었겠구나.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컸다. 드디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지은은 급히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문제 생겼습니다. 누군가 민호 군의 존재를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태현 대표, 숨겨진 자식 존재라는 글이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태연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럴 리가. 민호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했잖아요. 네, 내부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사진이나 정보를 흘린 겁니다. 그날 오후 몇몇 기자들이 아파트 입구에 몰려들었고 심지어 회사 앞으로도 취재진이 줄을 섰다. 대표님, 아이가 정말 정준서 군 맞나요? 7년 전 화재로 사망한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있었던 건가요? 태연은 침착하게 경비를 통해 입장을 막고 법무팀을 통해 공식 입장을 준비했다. 그는 곧바로 회견을 여러 기자들에게 말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사라진 제 아들을 찾아왔고 최근에 극적으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불행히도 기억을 잃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그를 잃지 않겠습니다. 회 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태연의 진솔한 태도와 떨리는 목소리에 많은 기자들이 더 이상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못했다.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동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누군가 태연의 이메일 계정으로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되면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조용히 처리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다. 보안팀은 즉시 이메일 발신지를 추적했고 경찰에도 신고를 접수했다. 태연은 불안해졌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호, 아니 준서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다. 태연은 아이를 지킬 것이고 세상에 그 아이의 존재를 당당히 알릴 것이었다. 다음 날 태연은 준서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야, 혹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은 생각 있니? 준서는 조용히 밥을 씹다 고개를 들었다. 응,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책가방 메고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 공부 많이 못해요. 글씨도 잘 몰라요. 태연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 돼. 선생님도 붙여줄게.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야. 그날 오후 태연은 곧바로 유명한 입시학원과 협력해 1대1과의 교사를 섭외했고 준서만을 위한 학습 계획을 세웠다. 국어부터 수학, 기초사회와 과학까지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도록 했다. 처음엔 힘들어하던 준서도 점차 글자와 숫자의 재미에 빠졌고 특히 그림을 그릴 때는 누구보다 집중력이 높았다. 그는 화제 전 엄마가 사준 크레파스를 어렴풋이 기억했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엄마가 보고 있으면 좋아하겠지 하고 중얼거리곤 했다. 태연은 아이의 미술 재능을 눈여겨봤다. 그는 유명 미술 치료사와의 상담을 주선해 준서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넓혀주었다. 준서의 그림에는 불꽃이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어둡고 무서운 불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다. 이건 희망의 불이에요. 무섭지만 따뜻한 것도 있잖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불이 모든 걸 태우기도 하지만 다시 시작하게 해주기도 한다고. 태연은 아이의 말을 듣고 감동했다. 그토록 어린 나이에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하다니. 준서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태연은 자신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가 결심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단지 준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준서와 함께 세상의 또 다른 민호들을 돕는 것. 그리고 그 결심은 조만간 닥칠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준서가 다시 웃기 시작하자 태연의 삶에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때 무너졌던 그의 세계는 준서를 통해 재건되고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고요하지 않았다. 지난 언론 노출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태연이 정치적 계산이나 동정심 마케팅을 위해 아이를 내세운다고 의심했다. 이런 억측은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중요한 건 준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태연은 한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있었다. 김선영 씨의 생존 가능성 확인 바랍니다. 김선영. 바로 준서의 어머니이자 태연이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이메일에는 한 장의 희미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얼굴 대부분이 붕대로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분위기였다. 촬영 장소는 전라도의 한 지방병원. 메일 말미에는 짧은 한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확신이 없으면 오지 마십시오. 그녀는 기억이 없습니다. 태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미 오래전 장례를 치렀고 자신의 마음도 억지로 그 죽음을 받아들여왔다. 하지만 정말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그건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다음 날 태연은 일정을 비우고 운전기사를 대동해 그 병원으로 향했다. 이동 시간 내내 사진을 반복해서 들여다봤고 수없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희망이 요동쳤다. 병원에 도착한 그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사진 속 여성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사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작은 병실 하나로 안내했다. 이분이세요. 사고 후 보호자 없이 구조되어 이곳으로 옮겨졌어요. 신원은 불명이고
이름도 없습니다. 자주 혼잣말을 하지만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태연은 병실문 앞에서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얀 빛이 퍼지는 병실 안, 창가 쪽 침대에 앉아 책을 바라보는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태연은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눈빛, 표정, 손짓, 기억 속의 선영이었다.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그녀의 잔상이 있었다. 그녀는 태연을 낯설다는 듯 바라봤고 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영아, 나야, 태연이야. 그녀는 순간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태연은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목소리, 그 따뜻한 울림. 잊을 수 없었다. 내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냥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간호사는 조용히 나가주었고 태연은 한참 그녀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몰랐고 불이라는 단어에 심하게 반응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며 숨을 가쁘게 쉬었다. 트라우마였다. 확실했다. 태연은 간호사에게 진료 기록을 요청했고 병원 측은 기꺼이 협조했다. 사고 후 얼굴과 몸에 큰 화상을 입고 기억상실 증세로 인해 보호소를 거쳐 병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 그리고 입원 당시 입고 있던 옷 속에서 발견된 오래된 목걸이. 목걸이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흐릿했지만 태연과 준서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태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선영은 살아있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 측과 상담해 이전보다 나은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과거 아들과의 친자 확인에 사용했던 그의 DNA 샘플은 이미 보관되어 있었다. 이번엔 그녀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였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8% 확률로 두 사람은 부부였다는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연은 그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설게 자신을 대했지만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른거렸다. 선영아, 내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 있어. 너 기다릴 수 있어. 그녀는 조용히 태연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그것은 분명 그녀의 미소였다. 김선영은 여전히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태연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낯설어하지 않았고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듯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태연이 병실 문을 열면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요? 그녀는 어느 날 그렇게 물었다. 태연은 웃으며 옛날 사진을 꺼냈다. 이건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야. 준서가 2살 때였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하던 날 기억나? 선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서 본 듯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 익숙해요. 저를 자주 부르던 아이 같아요. 그래, 준서야. 우리 아들이야. 지금은 10살이 넘었어. 널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로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래, 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였어. 준서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내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준서는 널 기억하고 있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감정의 해방처럼 보였다. 며칠 후 태연은 선영의 주치의와 상담했다. 정신적 트라우마와 기억 상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기억을 되살리려 하기보단 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감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우선입니다. 그 말에 따라 태연은 그녀를 서울의 전문 재활 클리닉으로 이송했고 치료와 동시에 예술치료와 음악치료 등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일 편지를 썼고 그녀가 읽을 수 있도록 직접 낭독해 주었다.
너를 처음 만났던 날, 내 웃음소리에 내 심장이 멈출 뻔했어. 그때 난 확신했지. 이 여자는 내 인생의 봄이다. 그녀는 매일 태연의 편지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은 서서히 복원되고 있었다. 한편 준서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그는 이제 민호가 아닌 준서라는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이면 아버지를 따라 선영이 있는 병원에 방문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처음 준서를 만났을 때 선영은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야, 준서야.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난 기다릴게. 그 말에 선영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꽉 쥐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이 짧은 교감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조금씩 허물었다. 이후로도 준서는 꾸준히 엄마를 만나러 갔고 때때로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동화를 읽었다. 선영은 아이를 마주할 때마다 더욱 따뜻한 표정을 지었고 병원 안에서도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조용한 소동이 일어났다. 한 남성이 병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뭔가를 엿보던 중 간호사에게 제지당하고 도망친 것이다. 병원은 즉시 CCTV를 확인했고 태연에게 연락했다. 누군가 일부러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호를 강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태연은 다시 한번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이미 과거에도 위험 메일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바로 보안회사를 통해 선영과 준서를 24시간 경호하도록 조치했고 병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보호병실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경찰에도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며칠 후 수사 결과 놀라운 인물이 밝혀졌다. 의심받던 남성은 바로 과거 태연의 사업 파트너였던 차기호였다. 그는 태연이 준서를 찾은 이후 회사를 떠났고 이후 여러 금융 문제로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기호는 태연이 가족을 내세워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 했고 그 일환으로 선영의 병실에 접근해 비밀을 폭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준서가 진짜 아들인지 밝혀질 리 없다. 내가 모든 걸 폭로하면 넌 끝이다. 그는 조사 중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태연은 그보다 먼저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호의 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선영이 살아있음을 정중히 밝혔다. 기적처럼 제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기억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선영과 준서의 재회 장면은 뉴스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많은 이들이 사랑은 결국 길을 찾아온다는 말로 응원을 보냈다. 이제 태연 가족은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었다. 기억을 잃은 아내, 여전히 상처를 지닌 아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태연의 삶은 다시금 분주해졌다. 각종 인터뷰 요청과 사회단체의 초청이 이어졌지만 그는 대부분 정중히 사양했다. 오직 가족의 회복과 치유에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 선영과 시간을 보냈고 준서도 주말마다 함께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그들은 조심스레 가족의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선영의 상태도 점차 좋아지고 있었다. 여전히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의 반응이 훨씬 풍부해졌다. 태연의 손길에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준서가 장난을 치면 소리 내 웃기도 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이제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영은 태연이 읽어주던 편지를 듣던 중 갑자기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불꽃이 사방에 튀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태연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그 악몽 같던 화제의 한 장면이었다. 준서야, 라고 누가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건 당신의 얼굴이었어요. 불 속에서. 선영은 눈을 떴고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상하죠? 이게 정말 꿈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건 내 기억이야, 선영아.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날 밤, 그는 선영이 깊은 잠에 들자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만약 선영이 모든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 감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며칠 후, 치료팀은 그녀의 회복 경과를 토대로 일시 기가를 제안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자극이 기억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태연은 즉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다. 그리고 준서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며칠 머무르실 거야. 아직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우리 일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집 소개할래요. 이사 당일, 선영은 태연의 집 문을 들어서며 잠시 멈춰섰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딘가 익숙한 향기와 분위기에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 하나하나를 소개했다. 여긴 엄마 방이에요. 우리가 다시 꾸몄어요. 침대도 새로 샀고 커튼은 제가 골랐어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방 안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멈춰섰다. 이건. 사진 속에는 아직 어렸던 준서와 태연, 그리고 그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곳. 정말 낯설지 않아요. 이상하게 익숙해요. 그날 밤, 가족 세승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메뉴는 그녀가 좋아했다는 된장찌개와 불고기. 태연은 조심스레 묻지도 않은 채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지. 준서랑 잠깐 산책했는데 봄꽃이 벌써 피기 시작했더라. 정말요? 선영은 반갑게 물었다. 응, 다음에 같이 나가볼래? 네, 좋아요. 다음 날, 세 사람은 인근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공기에는 봄의 냄새가 묻어 있었고, 길가에는 개나리와 벚꽃이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다. 준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서 내가 어릴 때 넘어져서 울었어요. 아빠가 사탕 사줘서 금방 울음뚝했죠. 선영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러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이 들고 있는 어떤 향수를 보고 멈칫했다. 저 향수, 나도 썼던 것 같은데. 태연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너 이 향수 기억나? 응, 아침에 출근할 때 뿌렸던 것 같아. 병이 둥글고 뚜껑이 꽃 모양이었던 것 같아. 그 기억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조심스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태연은 몰래 그녀의 예전 물건들이 담긴 박스를 꺼내왔다. 불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남은 몇 개의 물품들. 작은 손거울, 반지, 그리고 그 향수. 그녀는 조심스레 병을 열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 냄새, 나야. 눈을 떴을 땐 눈물이 고였다. 기억은 아직 퍼즐 같아요. 하지만 이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는 것 같아요.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시간 많아.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이 집안에서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일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태연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 재택근무를 늘리고 준서는 방과 후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선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웃음이 많아졌고 손끝의 움직임도 부드러워졌다. 아침이면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식물을 정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준서가 학교에 가고 태연이 차를 끓이며 선영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가볼래? 날씨가 좋다고 하던데.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우리 전에 자주 가던 카페가 있었던가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창문이 큰 곳. 태연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응, 있어. 너 좋아했지. 2층 창가 자리에서 커피 마시며 책 읽는 거.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날 오후 그들은 그 카페를 찾았다. 다행히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벽의 색이 조금 바뀌었고 메뉴도 조금 달라졌지만 그 특유의 햇살 가득한 분위기는 그대로였다. 선영은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벽에 걸린 그림, 커튼 무늬, 목재 테이블의 결까지 그녀의 눈에 하나하나 스며들었다. 이 자리에 항상 앉았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자리는 항상 내가 먼저쯤 했지. 그들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도시의 소음이 멀게 느껴지는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선영이 머리를 감싸쥐었다. 아,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지금 바로 병원 가자. 아니에요. 방금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화재가 났던 날. 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연기가 가득했고 내가 준서를 안고 달리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무릎이 아팠고 준서가 울었어요. 그리고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를 부르며 이쪽이야, 빨리 와. 그녀는 얼굴을 감싸며 떨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선영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그녀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멈춘 후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는 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아픈 일이기도 해요. 알아.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 후 며칠 동안 선영은 가끔씩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을 떠올리곤 했다.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던 장면, 태연과 함께 장을 보던 장면, 가족 셋이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장면. 기억은 불규칙하게 떠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밤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가족 앨범을 펼쳤다. 태연은 선영에게 앨범을 건넸다. 이 사진들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영은 앨범을 넘기다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준서가 첫 생일을 맞이하던 날, 그녀가 아이에게 케이크를 먹여주고 있었고, 태연은 옆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이 날, 기억나요. 아이가 케이크를 얼굴에 다무텨서 우리가 한참을 웃었죠. 태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 기억나. 응, 그때 당신이 그랬죠. 우리 아들, 예술적으로 먹는 거 좋아하네라고. 그들은 웃었다. 준서도 덩달아 따라 웃었다. 선영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나는 당신 아내이고 준서의 엄마라는 걸.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태연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고 표정은 안도에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치료팀은 선영의 회복 경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식으로 퇴원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말에 세 사람 모두 기뻐했다. 집은 다시 가족의 공간이 되었고 매일 아침이 희망으로 시작되었다. 어느 토요일, 태연은 가족 모두를 위한 작은 피크닉을 준비했다. 가까운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샌드위치와 과일을 싸서 떠났다. 그날의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선선했다. 준서는 뛰어다니며 연을 날렸고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태연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갔다. 이 순간 정말 꿈 같지 않아? 응. 그런데 이제는 내가 깨어난 꿈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 꿈을 계속 이어가자.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준서는 엄마에게 달려와 말했다. 엄마, 나랑 다시 같이 그림 그릴래요? 예전처럼? 선영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좋아. 엄마도 색연필 꺼낼게. 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겠다고. 이제 과거의 불꽃은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불씨가 되었다. 가족의 일상은 조용히 안정을 찾아갔다. 준서는 학교 생활에 몰두했고 선영은 재활치료와 더불어 요가 클래스에도 참여하며 자신을 돌보는 데에 힘썼다. 태연은 회사를 다시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도 저녁이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가 보였다. 누군가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라이터를 딸깍이며 켜고 있었다. 그 불꽃이 번쩍이는 순간 선영의 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머릿속에는 검은 연기, 비명, 붉게 타오르는 불길이 다시 밀려왔다. 행인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이 또. 태연이 급히 도착해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병원으로 달려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육체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 여전히 그녀의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담당 의사는 조용히 조언했다. 기억이 돌아오는 만큼 감정도 함께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체적 치료보다는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할 때입니다. 태연은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그날 밤 불안 속에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태연이 조심스레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무서웠지? 응.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럴 일 없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동안 말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선영이 입을 열었다.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일? 응, 아이들 미술 수업이라도 아니면 미술 치료 봉사라도. 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점점 더 무서워. 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같이 준비하자. 그들은 함께 선영이 일할 수 있는 소규모 미술교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근처 복지관에서 미술치료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선영은 신청서를 작성했고 짧은 인터뷰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첫 수업날 선영은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아이들과 마주한 순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선영은 그들의 작은 손을 잡으며 하나하나 가르쳤다. 그날 밤 그녀는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고생했어. 내가 웃는 걸 보니까 나도 안심이 돼. 근데 응. 오늘 한 아이가 화재로 부모를 잃었다고 했어. 그 아이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내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어. 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나도 그 아이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주 2번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시하고 부모나 보호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였다. 선영은 아이들과 함께 작품을 정리하고 제목을 붙이는 작업을 도왔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던 준서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나도 그림 그려도 돼요? 그럼. 넌 언제든지 환영이야. 준서는 미술 도구를 꺼내 들고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 가족. 전시회 당일 그 그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현된 불꽃 안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 어른들은 그림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복지관 관장은 그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엄청난 일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희망을 그려내다니 정말 놀랍네요. 선영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전시회가 끝난 뒤 가족 셋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태연은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다. 그 안에는 준서의 그림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 그림 앞에 나란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리고 태연이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어디서든 어떤 불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 순간 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며칠간은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다. 선영은 복지관 수업 외에도 미술치료에 관한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고, 준서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으며 그림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다. 태연은 여전히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저녁이면 꼭 집에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영이 담당하던 아이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상담을 요청해온 것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요즘 밤마다 악몽을 꿔요. 불길 속에서 누가 자꾸 자신을 부른다고. 혹시 선생님께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선영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아이, 지우는 전시회 때 가장 조용했던 아이였다. 그림도 대체로 검은색과 붉은색만 사용하고 늘 눈빛이 허공을 떠다녔다.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선영은 지훈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선생님, 불이 아직도 무서워요. 그럴 수 있어. 선생님도 불이 무서웠거든. 지금도 가끔은 그래. 그런데요. 가끔 누가 저한테 속삭여요. 불 속에서 도망쳐. 아직 늦지 않았어 하고요. 선영은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목소리, 그 문장,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었다. 어릴 적 부모님과 살던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엄마가 국을 끓이다가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곧이어 번진 불꽃. 그리고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늦지 않았어. 뛰어. 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목소리. 아침에 일어난 선영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했다. 부모님은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친척들과는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어릴 적 이웃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기억났다. 전화를 걸자 노인은 반가워하면서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선영아, 너 정말 기억 안 나니? 그 불길, 너 혼자 나온 게 아니었단다. 네.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너를 감싸 안았지. 너를 밖으로 밀어내고 그 안에 남았어.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자신이 기억했던 것과는 다른 진실. 어머니가 함께 나왔던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고 안에서. 할머니는 말을 이었다. 내가 그 후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멍했단다. 병원에서도 기억 상실이라고. 너는 잊으려 했을 거야. 너무 힘든 기억이었으니까. 선영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목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도망쳐왔던 과거, 모든 고통의 근원,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 그 따뜻했던 품이 이제야 기억났다. 그녀는 복지관으로 돌아가 지훈을 다시 마주했다. 지훈아, 그 목소리는 누군가 널 사랑했던 사람이야. 널 지키려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너를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요? 응.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도, 너를 아끼는 사람들도 있어. 그날 이후 지훈은 조금씩 표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영도. 그녀는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 속에서 피어난 사랑과 용기를 떠올리게 되었다. 한편, 태연은 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그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대형 상업단지 개발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부지에는 오래된 고아원 하나가 위치해 있었다. 행정상 철거는 가능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몇몇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 결국 선영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철거하려는 그 고아원.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어. 우리가 개발하면 그 아이들은. 선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그 아이들을 위한 대안을 먼저 만들자. 새로운 쉼터, 새로운 공간. 그리고 이참에 너도 회사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때? 바꾼다고? 응, 너는 더 이상 예전의 태연이 아니잖아. 우리 가족도 변했고 너도 변했어. 이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일을 해봐. 태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그는 회사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상업단지를 줄이고 그 자리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미술치료실, 공동도서관, 방과 후 교실 등도 함께 설계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오히려 지지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변화를 감지했고 회사 이미지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선영과 준서, 태연 가족의 이야기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다. 기사 말미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상처는 흔적이지만 그 흔적 위에 사랑을 쌓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힘이 된다. 그날 저녁, 가족은 조용히 벽에 붙어있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준서는 그것을 액자에 넣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다시 태어난 거야. 그치?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준서야. 우린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어. 겨울의 끝자락, 도시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선영은 새로 마련된 청소년 문화공간의 개소식을 준비하며 분주한 아침을 맞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바로 희망의 빛이라는 이름의 복합문화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여는 날이었다. 이 공간은 태현의 회사와 지역 자선단체, 그리고 복지기관들이 협력해 만든 프로젝트였다. 오랜 시간 폐쇄 위기에 놓였던 고아원 부지를 매입해 그 공간을 그대로 보존하며 새롭게 리모델링한 결과였다. 미술치료실, 작은 도서관, 심리상담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갤러리까지 포함된 이 공간은 지역사회에 새로운 희망이 될 예정이었다. 개소식 당일 많은 지역 주민과 언론,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선영은 무대 뒤에서 아이들과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순간 준서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 오늘 말할 거 있어. 응. 무대에서? 응, 나 이제 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영은 눈이 동그래지며 웃었다. 그래, 그럼 엄마도 맨 앞에서 꼭 보고 있을게. 무대에 오른 준서는 수줍은 듯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준서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한밤중에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였어요. 엄마도 기억도 없었고 마음은 늘 깜깜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우연히 한 아저씨가 저를 도와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아빠가 되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의심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 사랑이 자라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거요. 준서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그림이었다. 불꽃 속에서 자라는 나무 한 그루,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세 사람. 그림 속에는 준서, 선영, 태연이 있었다. 이건 제가 그린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는 불 속에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 공간의 이름처럼 여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갈채가 터졌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에 공감했다. 무대 아래에서 선영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실감한 순간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복합공간 한쪽 벽면에는 새로운 전시가 시작되었다. 이름하여 기억의 불꽃. 불행 속에서 다시 피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림이 전시된 공간이었다. 준서의 그림은 가장 중앙에 걸려 있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아이의 말이 지역을 바꾸다. 상처를 예술로 승화한 이야기 등의 제목이 기사로 실렸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자신들의 상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희망을 얻어갔다. 몇 주 후, 태연은 회사 내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개발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며 복지기관과의 장기 파트너십 계획을 밝혔다. 일부 투자자들은 우려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짓는 것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은 기억이고 연결이며 회복입니다. 밤이 깊은 어느 날 선영과 태연, 준서는 함께 복합공간 앞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공간이 정말 생기니까 꿈만 같아요. 선영이 속삭였다. 그러게. 내가 생각했던 회사의 성공은 이런 거였을까 싶어. 태연이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준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나 언젠가 이 공간을 더 넓히고 싶어요. 전국의 아이들을 위한 이런 곳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 그리고 그때는 내가 앞에 서 있겠지. 태연이 말하며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선영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의 낡은 사진,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작은 펜던트 하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외할머니 거야. 널 품에 안고 불길에서 밀어냈던 분이야. 준서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받아들고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는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것은 이제 상처의 증표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는 새싹을 틔우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리마다 퍼져갔다. 희망의 빛 복합문화센터의 유리창에는 준서가 쓴 손글씨 문장이 붙어 있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그 위에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엔 따뜻한 불꽃 하나씩이 피어오르고 있었다.